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나 지금 터질 것만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좁고 어두운 터널 안에서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제 손을 그렇게 뜨겁게 움켜쥘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덜컹거리는 기차 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때렸지만 제 온 신경은 오직 제 손바닥에 전해지는 그 여자의 떨림에만 쏠려 있었으니까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캄캄한 어둠 속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가쁜 숨결이 제 귓가에 닿더군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지금 마음이 터질 것만 같아요. 그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50년 넘게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머리카락이 쭈뼛서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정확히 3개월 전 부산행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봄이 온다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낯선 여자의 손길 한 번에 뒤바뀐 50대 가장의 인생 이막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아니, 부끄럽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집에서는 돈 벌어오는 기계 취급을 받고 회사에서는 명예퇴직 압박에 시달리는 그저 그런 초라한 중년 남자였습니다. 아내는 언젠가부터 저를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도 본체만 채했고 밥상에는 늘 식어 빠진 국과 김치뿐이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커녕 눈을 마주친 지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날은 유독 비참한 날이었습니다. 주말이라 집에서 좀 쉬려고 했는데 아내가 대뜸 짜증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오늘 친구들 오기로 했으니까 당신은 좀 나가줘요. 좁은 집에 늙은 남자 있으면 칙칙하고 불편해. 기가 막히더군요.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산 내 집에서 내가 나가라니요. 울컥하는 마음에 뭐라 대꾸라도 하고 싶었지만 저는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싸울 기력도 없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도망치듯 집을 나와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었지만 아내에게 경제권을 다 뺏긴 터라 지갑 사정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제일 싼 무궁화호 부산행 티켓 한 장을 끊어 기차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창가 자리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출발 직전 누군가 제 옆자리에 앉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저는 저도 모르게 시선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제 또래로 보이는 하지만 아주 관리가 잘 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짙은 남색 원피스를 입었는데 단정한 듯 하면서도 고운 선이 고스란히 느껴지더군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녀에게서 나는 향기였습니다. 제 아내에게서 나는 파스 냄새나 묵은 집 냄새가 아니라 비에 젖은 복숭아 향 같은 게 싱그럽게 훅 끼쳐왔거든요. 실례합니다. 자리가 좀 좁네요. 그녀가 제게 가볍게 목례를 하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목소리 톤이 높으면서도 묘하게 사람을 끄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얼버무렸습니다. 아, 예. 괜찮습니다. 무궁화호가 원래 좀 그렇죠. 그녀는 짐을 선반에 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원피스가 팽팽하게 당겨지는데 그 옷감 위로 드러난 선에 저도 모르게 시선이 꽂히더라고요.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남자의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합니다. 쫓겨나듯 집을 나온 주제에 낯선 여자에게 눈길이 가는 제 자신이 우스웠지만 가슴은 솔직하게 반응했습니다. 저는 얼른 일어나서
그녀의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무거워 보이는데. 어머, 감사해요. 제가 팔 힘이 없어서. 그녀가 생긋 웃는데 눈가에 잡힌 주름조차 고워 보였습니다. 가방을 올리고 자리에 앉으려는데 기차가 쿵 하며 출발했습니다. 중심을 잃은 제가 휘청거리며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그 바람에 제 어깨가 그녀의 어깨와 묵직하게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보통 같으면 불쾌해하며 몸을 피할 텐데 그녀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빤히 쳐다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더군요. 아니에요. 기차가 흔들린 건데요. 그나저나 아저씨 팔뚝이 참 단단하시네요. 힘 좀 쓰시겠어요?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힘 좀 쓰겠다는 말이 왜 그렇게 묘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는 뱃살 나왔다고 핀잔만 들었는데 낯선 여자에게 이런 칭찬을 들으니 가슴 한구석이 간지러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란히 앉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무궁화호 좌석은 성인 두 사람이 앉기에는 턱없이 좁았습니다. 팔걸이 하나를 두고 팔뚝이 계속 스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저는 최대한 몸을 창가 쪽으로 붙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차가 곡선 구간을 지날 때마다 제 쪽으로 몸을 더 기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녀가 가방에서 삶은 달걀과 사이다를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같이 드실래요? 너무 많이 싸웠나 봐요. 그녀가 건넨 달걀을 받아들며 자연스럽게 손끝이 스쳤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손끝만은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그 찰나의 접촉에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3년 넘게 잊고 살았던 남자로서의 감각이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녀는 지방에 있는 절에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남편과는 5년 전에 사별하고 혼자 작은 옷가게를 한다고 했죠. 저도 모르게 제 신세 한탄을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이야기, 회사에서의 압박감 같은 것들을요. 그녀는 제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중간 어머, 세상에. 저런, 많이 힘드셨겠어요? 라며 제 팔을 살짝살짝 토닥여 주더군요. 그 위로와 공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아내에게서는 결혼 생활 30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대접이었으니까요. 어느새 기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 갈 때쯤 갑자기 그녀가 표정을 찡그리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가요? 제가 놀라서 묻자 그녀는 붉어진 얼굴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제가 좀 폐소공포증이 있어서요. 곧 터널이 나올 텐데 어두운 곳을 좀 무서워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이 그녀의 목선을 타고 흘러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흐트러진 모습에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보호 본능과 함께 알 수 없는 욕망이 꿈틀거렸습니다. 곧 긴 터널이 나온다는데 아저씨,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네. 제가 뭘 어떻게... 그냥 제 손 좀 꽉 잡아주세요. 무서워서 그래요. 그녀가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아니 솔직히 거절하고 싶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했지만 제 손을 꽉 쥐는 악력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때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길이가 5km에 달하는 긴 터널을 통과하겠습니다. 안내 방송이 끝나자마자 창밖이 급격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차가 터널 안으로 진입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빛이 차단되고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작은 탄성을 내며 제 손을 으스러지도록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잡고 있던 제 손을 확 끌어당기더니 자기 왼쪽 가슴께로 가져가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서 숨을 멈췄습니다. 손바닥을 통해 쿵, 쿵 하고 터질 듯한 심장 박동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어둠 속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등에 닿은 그 감촉만큼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제 손등 위에서 미친 듯이 뛰고 있었거든요. 그건 단순한 공포의 박동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간절히 부르는 두드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손을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손을 더 강하게 누르며 몸을 제 쪽으로 완전히 밀착시켰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제 귓가와 목덜미를 간지럽혔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제발. 이대로 조금만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린 것 같기도 했고 무언가 간절히 원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터널의 굉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이 은밀한 대화를 듣지 못했을 겁니다. 제 심장도 덩달아 방망이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제 어깨에 닿은 그녀의 몸은 잘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 떨림이 제 몸으로 전해지자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단순히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이건 명백한 신호이자 저를 시험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살아있는 남자가 된 기분이었으니까요. 아내와의 의무적이고 건조한 관계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피가 뜨거워지는 감각이었습니다. 긴 시간이 흘러 터널이 끝나고 차창 밖으로 환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마치 큰 죄를 짓다 들킨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 손을 뺐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처럼 쿵쿵거려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곁눈질로 그녀를 살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귀 끝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였습니다. 단순히 공포 때문이 아니라는 건 50년 산 제 눈치로도 알 수 있었죠. 잠시 후 그녀가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게 참 묘하더군요. 고마워요, 아저씨. 덕분에 살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한층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아, 예. 별 말씀을요. 많이 놀라셨나 봅니다. 그녀는 제 대답에 피식 웃더니 몸을 제 쪽으로 더 가까이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제 팔뚝에 묵직하게 닿았습니다. 아저씨 손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손발이 참 찼는데. 그녀는 죽은 남편 이야기를 꺼내며 자연스럽게 제 팔짱을 꼈습니다. 좁은 좌석 탓이라고 하기엔 너무 과감한 접촉이었습니다. 팔뚝에 전해지는 부드러운 감촉에 저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불편하지 않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녀는 오히려 팔에 힘을 더 주며 속삭였습니다. 전 이게 편해요. 아저씨는 불편하세요? 그녀가 저를 올려다보는데 그 눈빛이 마치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따스함을 즐기고 있었으니까요.
기차는 어느새 종착역인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안내 방송이 나오자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헤어지면 다시는 못 볼 인연이라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휑했습니다. 짐을 챙겨서 내리는데 그녀가 난처한 표정으로 짐가방을 붙들고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안 빠지지? 제가 도와드리죠. 저는 얼른 다가가 그녀의 가방을 선반에서 꺼내 주었습니다. 가방이 꽤 무거웠습니다. 이걸 들고 혼자 여행을 왔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어머, 역시 남자가 있어야 해. 고마워요. 우리는 기차에서 내려 승강장을 걸었습니다. 이제 진짜 헤어질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머뭇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후두둑 소리가 나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예보에도 없던 소나기였습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제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우리는 급한 대로 역사 처마 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좁은 처마 밑에 두 사람이 서 있으려니 몸이 찰싹 달라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복숭아 향기가 더욱 진하게 코를 찔렀습니다. 비가 꽤 많이 오네요. 우산도 없는데. 제가 겉옷을 털며 말하자 그녀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게요. 아저씨도 젖었네요. 그녀가 손수건을 꺼내 제 얼굴에 묻은 빗물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제 볼을 타고 목덜미로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젖은 어깨를 털어주려고 손을 뻗었는데 제 손가락이 그녀의 목덜미에 살짝 스쳤거든요. 손끝이 살짝 스쳤을 뿐인데 그녀가 흠칫 놀라며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군요. 마치 감전이라도 된 사람처럼요. 아. 깜짝 놀라서 손을 떼려는데 그녀가 제 손목을 확 낚아채더군요. 그녀의 얼굴이 터질 듯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기차 안에서보다 훨씬 더 거칠었습니다. 그녀는 제 귀에 가까이 다가와 믿을 수 없는 말을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저 마음이 너무 외로워요. 남들보다 그 외로움을 더 크게 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종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외롭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단박에 알아챌 수 있었거든요. 아까 기차 터널 속에서 제 손을 끌어당겼던 것, 그리고 방금의 그 격렬한 떨림까지. 이 여자는 단순히 대화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시린 마음을 누군가 뜨거운 온기로 채워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이 마음을 누구랑 나눌 수도 없어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습니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오기 직전의 절박함이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제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꺼져가는 불씨 같은 제가 다시 남자로 타오를 수 있게 위험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말이죠.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쏟아지는 비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역사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처마 밑에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여기 계속 서 있으면 감기 들겠습니다. 어디 들어가서 좀 말릴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녀가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요. 아저씨, 저 추워요. 따뜻한 곳으로 가요. 그녀가 제 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팔에 멍이 들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빗속을 뚫고 역전 골목 안쪽에 있는 낡은 여관 간판을 향해 뛰었습니다. 모텔도 호텔도 아닌 장미여관이라고 적힌 낡은 간판이 비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 남들은 은퇴를 준비할 나이에 저는
난생 처음 보는 여자와 낡은 여관방으로 들어서고 있었던 겁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쿰쿰한 냄새가 났지만 그 냄새조차 저에게는 묘한 긴장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이 닫히고 도어록이 철컥 잠기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그녀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저 좀 안아주세요. 그녀의 눈빛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꾹꾹 눌러왔던 댐이 무너지기 직전의 모습이었죠. 확인하고 싶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려. 그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5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운 선이 제 눈앞에 있었고 저는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 저를 올가매던 도덕과 체면이라는 끈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그 좁은 여관방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방 안은 데일듯이 뜨거웠다는 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외로움을 크게 탄다고 했던 말,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제 투박한 손길이 닿기만 해도 그녀는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파르르 떨더군요. 마치 사랑받는 것이 처음인 사람처럼 제 작은 손짓 하나에도 온 마음을 다해 반응했습니다. 아내와의 의무적이고 냉랭했던 관계에 익숙해져 있던 저에게 그녀의 그런 솔직하고 애틋한 반응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거든요. 정신을 차려보니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멈췄지만 방 안에는 저희 두 사람의 고른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침대 머리맡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온몸이 나른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었지만 마음만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 가슴팍에 얼굴을 묻은 채 가만히 숨을 고르고 있었죠. 아저씨, 아니,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녀가 이불 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꽉 붙들며 매달리던 여자가 금세 순한 양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럼요. 편한 대로 불러요. 제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앉아 그녀가 옅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저 남편 살아생전에도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없어요. 제가 마음을 표현하면 남편은 저를 감당 못했거든요. 나중에는 저보고 주책이라면서 저랑 한 이불 덮는 것조차 피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잘못된 여자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녀의 고백에 가슴이 찡하게 아려왔습니다. 저 역시 아내에게 돈만 벌어오는 기계, 귀찮은 늙은이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으니까요. 우리는 서로 다른 이유로 결핍을 안고 사는 똑같이 외로운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잘못되다니요. 당신은 그저 사랑이 많은 여자일 뿐입니다. 오늘 밤 제가 그 사랑 덕분에 다시 살아난 것 같은데요. 제 말에 그녀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낡은 여관방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한참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서야 우리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왔죠. 헤어지기 전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경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이 그 무게를 덮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냉기가 흘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아내는 제가 들어왔는데도 고개 한번 돌리지 않더군요. 왔어? 밥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연락도 없이 외박을 하고 들어왔는데 어디서 뭘 했는지, 밥은 먹었는지 걱정하는 기색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없는 동안 편했는지 얼굴이 더 좋아 보이더군요. 먹고 들어왔어.
친구네 별장에서 좀 쉬다 왔어. 제가 얼버무리며 안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아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 꽂혔습니다. 옷은 왜 그렇게 쭈글쭈글해? 비도 안 왔는데 웬 흙탕물이 튀었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내의 눈썰미는 귀신 같았거든요. 아, 오는 길에 웅덩이를 잘못 밟았어. 저는 도망치듯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20대 청년처럼 형형하게 살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경 씨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몰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녀를 만날 때마다 저는 정말 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출근할 때 넥타이가 조금만 비뚤어져도 아내는 칠칠 맞게 그게 뭐야? 하며 혀를 찼지만 미경 씨는 달랐습니다. 오빠,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내가 해줄게요. 라며 까치발을 들고 꼼꼼하게 매듭을 만져주었죠. 그때마다 코끝에 스치는 그녀의 향기가 어찌나 좋던지 저는 출근길 내내 콧노래를 흥얼거리곤 했습니다. 식당에 가면 제 수저 위에 가장 맛있는 반찬을 올려주며 오빠 많이 먹어. 힘내야지. 하고 윙크를 날리는데 그게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남자로서의 대우를 그녀에게서 완벽하게 보상받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낡은 옷만 입고 나갔지만 점차 새 셔츠를 사입고 향수까지 뿌리기 시작했죠. 휴대폰 잠금 패턴도 복잡하게 바꿨고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던가요.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그날은 미경 씨가 서울에 올라온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한적한 장어구이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거 꼬리. 남자는 꼬리라면서? 미경 씨가 장어꼬리를 제 입에 넣어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껄껄 웃으며 그것을 받아 먹었죠. 아이고, 오늘 힘 좀 쓰겠는데. 어머, 몰라. 오빠 책임져. 우리가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집사람이라는 세 글자가 뜨더군요. 평소에는 이 시간에 전화하는 일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기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미경 씨에게 잠시 조용히 해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왜? 당신 지금 어디야? 수화기 너머 아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나야 뭐, 거래처 사람 만나서 저녁 먹고 있지. 왜? 거래처 사람? 웃기고 있네. 아내의 비웃음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더군요. 지금 카드 긁었지? 18만 원. 교회에 있는 장어집에서. 아차 싶었습니다. 평소에 현금만 쓰다가 하필이면 오늘 지갑에 현금이 부족해서 무심코 법인카드가 아닌 제 명의의 신용카드를 긁었던 겁니다. 아내의 휴대폰으로 결제 알림 문자가 간다는 사실을 그 좋은 분위기에 취해 깜빡 잊고 있었던 거죠. 아, 그게 거래처 사장님이랑. 거래처 사장님이랑 장어를 먹어? 당신 저번 달부터 용돈 없다면서 옷 사입고 향수 뿌릴 때부터 알아봤어. 지금 당장 집으로 튀어와. 안 그러면 당신 회사에 다 까발릴 테니까.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아내는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한다면 하는 무서운 여자였죠. 회사에 알려지면 명예퇴직은커녕 징계해고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 사색이 된 걸 보고 미경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집에서 온 전화예요? 미경 씨, 미안해. 오늘은 가봐야 할 것 같아.
집사람이 눈치를 챈 것 같아. 미경 씨의 얼굴도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오빠, 진정해요. 별일 없을 거예요. 얼른 가보세요. 그녀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미안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택시에 태워보내고 허둥지둥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카드 내역만 보고 의심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증거라도 잡은 걸까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거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어둠 속에서 서늘한 기운이 확 느껴졌습니다. 왔어? 식탁에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제가 서재 책상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붉은색 통장이 놓여 있더군요. 이게 뭐야? 아내가 통장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혹시 모를 노후를 위해 아내 몰래 10년 넘게 모아온 비자금 통장이었습니다. 미경 씨를 만나면서 데이트 비용으로 쓰려고 최근에 몇 번 출금한 기록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죠. 당신 내 뒤 캤어? 뒤를 캔 게 아니라 청소하다가 나왔어. 뻔뻔하기도 하지. 나한테는 생활비 없다고 징징대더니 딴 주머니를 차고 있었어? 그것도 여자가 생기니까 돈이 술술 나오나 보지? 아내가 통장을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당신 그 여자랑 끝내. 그리고 이 통장 비밀번호 지금 당장 내놔. 안 그러면 내일 아침 당신 회사 게시판에 당신이 바람 피운 거랑 그 돈 여자한테 퍼준 거 다 올릴 거야. 아내는 제 약점을 정확히 쥐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비자금까지 들켰으니 저는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신세였죠. 20년 넘게 저를 억눌러 온 그녀의 위압감이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여보, 오해야. 다 내가 월급 쪽에서 모은. 닥쳐. 더러운 변명 듣기 싫으니까. 짝! 아내가 소리를 지르며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눈앞이 번쩍하더군요. 50대 가장이, 그것도 밖에서는 멀쩡한 직장인이 집에서 아내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모멸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미경 씨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를 왕처럼 대접해주던 그녀, 제 상처를 어루만져주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건 돈밖에 모르는 남편을 하인 취급하는 괴물 같은 아내였습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으면 저는 평생 이 여자의 하인 노릇이나 하며 살아야 할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제 휴대폰 화면이 켜지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미경 씨였습니다. 오빠, 걱정돼서요. 집에 잘 들어갔어요?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해요. 전 언제나 오빠 편인 거 알죠? 그 짧은 문자가 제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비굴하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통장을 주워들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못 줘. 뭐, 비밀번호 못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 제가 처음으로 방귀를 들자 아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노려보더니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는 거지? 좋아, 당신. 후회하게 해줄게. 아내가 거칠게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전쟁의 서막이 오른 겁니다. 저는 캄캄한 거실에 홀로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도망치듯 출근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일이 손에 잡힐 리 만무했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언제 회사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공포감 때문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짧게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사진 한 장과 짧은 메시지가 와 있더군요. 이거 보낼까 말까 고민 중이야. 당신 선택에 달렸어. 사진을 확인한 순간 저는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것은 제 회사 감사팀 앞으로 작성된 투서 초안이었습니다. 내용이 기가 막혔습니다. 저의 외도 사실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거짓말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강민수 차장이 회사 법인카드를 유용해 내연녀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고 심지어 가게, 보증금까지 대주었다는 의혹이 있음. 이건 단순한 가정사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공금 횡령범으로 몰아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30년을 몸바쳐 일한 회사였습니다. 명예퇴직을 앞두고 이런 파렴치한 횡령범으로 몰려 쫓겨난다면 퇴직금은 고사하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비참하게 끝날 게 뻔했으니까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풀고 비상계단으로 뛰쳐나가 미경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자마자 그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는데 점심은 먹었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고 있던 설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 씨, 나 어떡해. 집사람이 회사에 다 알리겠다고 하는데 나 횡령범으로 몰려서 감방 가게 생겼어. 나 이제 끝났어. 제 횡설수설하는 목소리에 미경 씨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진정해요. 지금 어디예요? 회사죠? 지금 당장 반차 쓰고 나와요. 제가 서울역으로 갈게요. 아니야. 지금 나가면 더 의심받아. 그리고 당신이 오면 잔말 말고 나와요. 지금 오빠 옆에는 내가 필요해요. 나 믿죠?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팀장에게 몸이 안 좋다고 둘러대고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서울역 대합실 구석 벤치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저 멀리서 미경 씨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미경 씨는 단숨에 달려와 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품에서 나는 은은한 복숭아 향기를 맡으니 그제야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됐네요. 일단 여기서 나가요. 오빠 쉴 곳이 필요해요.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역 근처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로 이끌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미경 씨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와 제 얼굴과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픈 아이를 돌보듯 지극정성인 손길이었습니다. 미경 씨,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까지 곤란해지게 생겼어. 집사람 보통 여자가 아니야. 우리 만나는 거 알면 당신 가게까지 찾아가서 행패 부릴지도 몰라. 제 걱정에 미경 씨는 피식 웃으며 제 이마를 짚었습니다. 오빠, 나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예요. 남편 보내고 혼자 가게 하면서 별의별 진상들 다 상대해봤어요. 사모님, 하나도 안 무서워요. 내가 무서운 건 오빠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녀는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남편 사망보험금이랑 가게 하면서 모은 돈이에요. 오빠 퇴직금 날아가면 이걸로 소송도 하고 밥도 먹고 살면 돼요. 그러니까 돈 걱정, 회사 걱정 때문에 기죽지 마요. 남자가 어깨 처지면 못 써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만난 지 고작 3개월 된 여자였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는 저를 죽이려 들고
이 여자는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으며 저를 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면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그 길로 짐을 챙겨 부산행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여기서 불안에 떨지 말고 내 가게 2층 방에 가서 며칠 쉬자는 미경 씨의 제안 때문이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하니 이미 해가 져서 어둑어둑했습니다. 미경 씨의 가게는 시장통 안쪽에 있는 작은 옷가게였습니다. 2층에 딸린 방은 좁았지만 아늑했습니다. 그녀가 끓여준 김치찌개를 먹으며 저는 실로 오랜만에 밥다운 밥을 먹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며칠은 꿈만 같았습니다. 휴대폰은 아예 꺼두었기에 세상과 단절된 그 좁은 방이 저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 제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회사 상황이 너무 궁금해서 공중전화가 아닌 제 휴대폰을 잠깐 켜서 회사 메신저를 확인했던 겁니다. 5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아내의 집요함을 제가 너무 얕봤던 것이죠. 운명의 그날 밤 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2층 방에서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죠. 쿵, 쿵, 쿵. 아래층 가게 셔터 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낭만적인 빗소리를 찍고 들어오는 불길한 굉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동작을 멈췄습니다. 쾅, 쾅, 쾅. 누구세요? 미경 씨가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비수처럼 날아왔습니다. 문 열어! 거기 내 남편 숨겨놓은 거 다 아니까!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걸까요? 오빠, 사모님이야? 미경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역시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설 수가 없었죠. 강민수, 당장 안 튀어나와! 경찰 부르기 전에 문 따고 나와!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잠깐 켰던 휴대폰의 위치 추적을 통해 이곳을 찾아낸 겁니다. 미경 씨, 당신은 여기 있어. 내가 나가서 해결할게. 안 돼요. 나가면 무슨 꼴을 당하려고. 미경 씨가 제 팔을 붙잡고 말렸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저지른 일이야. 당신까지 다치게 할 순 없어. 저는 비장한 각오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셔터 문을 올리는 순간 쏟아지는 빗줄기 사이로 우산도 쓰지 않고 서 있는 아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살기를 띤 채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뜻밖의 인물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 회사 감사팀의 김 부장이었습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원칙주의자로 소문난 인간이었죠. 그런데 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잔뜩 찌푸린 얼굴로 난처해하고 있었거든요. 강 차장, 이게 무슨 꼴입니까? 내가 살다 이런 데까지 와보고. 김 부장이 빗물에 젖은 안경을 신경질적으로 닦으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여긴 어떻게? 제가 말을 더듬자 아내가 쏘아붙였습니다. 어떻게긴! 당신이 여기서 회사 돈 빼돌려서 가게 차려줬다고 제보했으니까 오셨지? 지금 이 안에서 장부 정리하고 있다고 내가 다 말해놨어. 순간 김 부장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차장, 사모님 제보가 워낙 구체적이라 확인 차 왔습니다. 부산 출장 온 김에 들른 거니까 오해는 말고 정말로 법인카드로 이 가게 차려준 겁니까? 그제야 상황이 파악됐습니다. 아내는 김 부장을 이용한 겁니다. 김 부장은 부산 출장 중이었는데 아내가 지금 남편이 내연녀 가게에서
횡령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서 그를 억지로 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부장님. 횡령이라니요. 여긴 그냥 닥쳐. 어디서 거짓말이야? 아내가 제 말을 자르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셔터 안쪽을 힐끔거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년도 안에 있지? 뻔뻔한 년. 내 돈으로 가게 차리고 남자랑 놀아나니까 좋던? 그때였습니다. 제 등 뒤에서 셔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하세요. 이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요. 미경 씨였습니다.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건만 그녀는 얇은 가디건 하나만 걸친 채 빗속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제 앞을 막아서며 아내를 노려보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그 상간녀 나부랭이네. 꼴의 남자 지키겠다고 나선 거야? 아내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장우산을 내팽개치고 미경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뻔뻔한 년. 남의 남편 꼬셔서 도망치니까 살만 나니? 너 같은 건 얼굴을 들고 다니면 안 돼. 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미경 씨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경 씨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빗물 웅덩이에 처박힌 미경 씨를 향해 아내가 발길질을 하려던 그 찰나였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지난 30년간 꾹꾹 눌러왔던 분노, 억울함, 그리고 내 여자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만해. 이 미친 여자야. 제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아내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안 내던 남편의 반격에 아내는 엉덩방아를 찌으며 나뒹굴었습니다. 너 지금 나 쳤니? 인연 때문에 나를 쳐. 그래, 쳤다. 내가 횡령을 해. 내가 회사 돈으로 가게를 차려줘. 당신이 생활비 부족하다고 닥달해서 내 용돈 쪽에 쓴 게 횡령이야? 내 인생 갉아먹은 건 바로 당신이야. 저는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옆에 있던 김 부장도 당황했는지 헛기침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폭행을 말리기는커녕 귀찮은 일에 휘말리기 싫다는 듯 시선을 피하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진 미경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무릎이 까져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오빠, 나 괜찮아요. 미경 씨가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몸이 제 품에서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민 신고가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경찰이 온다는 소리에 김 부장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죠. 사모님, 경찰까지 오면 곤란합니다. 전 빠지겠습니다. 회사 이미지도 있고. 김 부장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려 하자 아내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부장님, 가시긴 어딜 가요? 이 사람이 횡령범인 거 증언해 주셔야죠. 아니, 증거도 없는데 무슨 증언입니까? 나 갑니다. 김 부장은 도망치듯 사라졌고 아내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씩씩거리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두고 봐. 너네 둘 다 알거지로 만들어줄 테니까. 그리고 강민수, 너 회사 잘리는 건 확정이야. 내일 짐 싸러 와. 경찰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아내가 떠난 뒤 저는 미경 씨를 부축해 다시 2층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긴장이 풀린 탓인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미경 씨의 무릎 상처가 꽤 깊어 보였거든요. 저는 급하게 구급상자를 찾아와 소독약을 꺼냈습니다. 따가울 거야. 조금만 참아. 제가 솜에 소독약을 묻혀 상처 부위에 갖다 대자 미경 씨가 화들짝 놀라며 제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미안해.
많이 아파? 아니, 아픈데 오빠 손이 닿으니까 자꾸 마음이 이상해져요. 그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눈가는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눈빛은 몽롱해져 있었죠.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가 오히려 그녀에게는 저를 향한 더 큰 의존으로 바뀐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오빠, 나 무서워요. 저 여자가 또 올까봐 무서워요. 제발, 나 좀 꽉 안아줘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줘요. 그녀가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비냄새, 그리고 그녀의 살 냄새가 뒤섞여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상처를 치료하던 제 손은 어느새 그녀의 떨리는 등을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방금 전 겪은 모멸감과 공포를 잊기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피난처임을 확인하기 위해 더욱 절실하게 체온을 나눴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난 뒤였습니다. 미경 씨가 지쳐 잠든 모습을 보며 저는 담배를 한 대 피우러 창가로 갔습니다. 그때 방바닥 구석에 떨어져 있던 미경 씨의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아내와 몸싸움을 하다가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액정이 깨져 있었는데 화면이 켜져 있더군요. 무심코 집어든 휴대폰 화면에는 녹음 중이라는 빨간 글씨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녹음 시간이 45분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까 셔터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미경 씨가 혹시 몰라 녹음 버튼을 눌러두었던 겁니다. 아내가 들이닥치기 직전부터 아내가 미경 씨를 때리고 김 부장이 곤란해하며 발을 빼려던 그 모든 순간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던 거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정지시키고 이어폰을 꽂아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뻔뻔한 년! 남의 남편 꼬셔서! 강민수 씨, 지금 즉시 법인카드 반납하고 선명했습니다. 아내의 폭언과 폭행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 결정적인 대화 내용이 귀에 꽂혔습니다. 김 부장이 도망치기 직전 아내와 나눈 대화였습니다. 사모님, 근데 진짜 여기 페이퍼 컴퍼니 맞습니까? 그냥 옷가게인데 이거 허위 제보 아닙니까? 그러자 아내가 흥분해서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부장님은 그냥 횡령 의혹 있다고 보고서나 쓰세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건 단순한 방어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잡기 위해 김 부장에게 허위 제보를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실토한 내용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김 부장은 그것이 허위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겁박하고 폭행을 방조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를 죽이려던 그들에게 역으로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아니 전세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핵폭탄급 무기를 손에 쥐게 된 겁니다. 제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요. 당신들이 날 건드린 걸 후회하게 해주겠습니다. 30년 동안 당하고만 살았던 강민수는 오늘 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여자와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독한 놈만 남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미경 씨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을 꺼내 회사 인트라넷 익명 게시판에 접속했습니다. 손가락이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이제 진짜 반격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날 오전 내내 제 휴대폰은 말 그대로 불이 났습니다. 제가 올린 게시글의 제목은 감사팀 김땡땡 부장의 허위 감사 및 민간인 폭행 방조 고발, 녹취록 포함이었습니다. 김 부장이 제 아내의 거짓말에 속아 부산까지 내려왔고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도 묵인하고 도주했다는 사실을 낱낱이 공개했죠.
특히 아내가 그냥 횡령으로 몰아 라고 소리치는 부분과 김 부장의 당황한 육성이 담긴 파일은 파급력이 엄청났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자 김 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젯밤에 그 위압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 차장, 아니 민수야, 제발 글 좀 내려주라. 응? 사모님이 하도 난리를 쳐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늦었습니다. 부장님. 이미 인사위원회에도 메일 보냈습니다. 그리고 폭행 방조 혐의로 경찰서에도 증거 제출할 겁니다. 아니, 민수야, 내가 실수했어. 나 정년 2년 남았어. 제발. 제 퇴직금이랑 위로금 10원 한 장도 깎지 말고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제 아내가 회사에 헛소문낸 거 부장님이 직접 해명 글 올리세요. 안 그러면 이 녹취록 언론사에 뿌립니다. 저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바로 전원을 껐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눈치만 보고 죄송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았던 강민수가 난생 처음으로 갑의 위치에 선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서울 가정법원 앞에서 전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폭행과 무고죄로 조사를 받느라 초췌한 몰골이었습니다. 도장 찍어. 제가 이혼 서류를 내밀자 그녀는 서류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내가 그래도 30년을 같이 산. 30년.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 30년 동안 당신이 나를 남편 대접해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나는 그냥 돈 버는 기계였잖아. 재산 분할은 소장에 적힌 대로 해. 대신 당신도 내 비자금이랑 그 사람에 대해 일절 언급 안 하는 걸로 합의해. 안 그러면 녹취록 추가 공개해서 당신 사회생활 못하게 만들 거야. 그녀는 분한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별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녀에게 불리한 녹취 증거가 차고 넘쳤으니까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쾅! 그 둔탁한 소리가 제 30년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소리였습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하늘이 그렇게 파랄 수가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경 씨였습니다. 오빠, 끝났어요? 다 끝났어. 이제 진짜 자유야. 고생했어요. 얼른 와요.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게요. 그 평범한 말이 왜 그렇게 눈물겹게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리는 사람. 제가 55년 인생을 살면서 그토록 원했던 건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바로 이런 소소한 행복이었으니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부산행 KTX 표를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듯 떠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내 진짜 집, 나를 기다리는 내 여자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부산에 정착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에서의 그 숨막히던 전쟁 같은 시간들이 이제는 까마득한 전생의 기억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곳에서의 삶은 평화롭고 따뜻합니다. 저는 미경 씨의 옷가게 일을 돕고 있습니다. 평생 넥타이 매고 서류 뭉치와 씨름하던 제가 이제는 무거운 옷상자를 나르고 마네킹 옷을 입히는 일을 합니다. 남들이 보면 대기업 차장까지 했던 사람이 꼴우습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무거운 짐을 번쩍번쩍 들어 올릴 때마다 어머, 우리 오빠 힘도 좋아. 역시 남자가 있어야 해라며 물개 박수를 쳐주는 미경 씨가 곁에 있으니까요. 전처에게서는 평생 들어보지 못한 칭찬과 인정을 이곳에서는 매일 듣고 삽니다.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여자 앞에서 왕이 된다는 옛말, 그게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요즘 매일 왕으로 사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밤은 여전히, 아니,
예전보다 더 따뜻합니다. 미경 씨의 그 솔직한 사랑 표현은 이제 우리 부부 생활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도 부끄러워하고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불안한 눈빛을 보낼 때 얼마나 꽉 안아주어야 마음이 놓이는지 저는 온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끔 밤에 자다가도 그녀가 제품을 파고들며 뜨거운 숨을 내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잠결에도 저도 모르게 그녀를 꼭 끌어안아줍니다. 50대 중반의 주말 부부도 아니고 매일 밤 한 이불 덮고 자면서 설레는 부부가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요? 저는 그 행운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 우리는 약속했던 기차 여행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딱히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긴 터널이 많은 노선을 골라 탔습니다. 기차가 덜컹거리며 달리고 창밖 풍경이 뒤로 빠르게 멀어져 갔습니다. 제 힘들었던 과거도 외로웠던 날들도 저 풍경처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긴 터널을 통과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미경 씨의 눈빛이 장난스럽게 빛나더군요. 그녀가 제 귓가에 입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오빠, 터널이다. 준비됐어요? 무슨 준비? 제 손 또 잡아줄 거예요? 그녀가 제 손을 깍지 껴잡았습니다.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그녀의 체온은 여전히, 아니, 처음 만났던 그날보다 훨씬 더 뜨거웠습니다. 터널의 어둠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섭지도 죄책감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제 50대 인생의 이막이 이 어둡고 따뜻한 터널 속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때 그 기차 안에서 터널이 어두워졌을 때 미경 씨가 내민 손을 잡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아마 저는 여전히 아내의 구박을 받으며 비자금 통장이나 만지작거리는 비참한 늙은이가 되어 있었겠죠. 그 찰나의 용기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저를 보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늦바람이 무섭다고 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껍데기뿐인 가정,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지키기 위해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야말로 진짜 잘못이라고요. 인생,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 사랑할 시간이, 가슴 뛸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저는 그 말을 몸소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50대, 60대, 아니 70대가 되어서도 우리는 충분히 설렐 자격이 있고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저는 미경 씨를 위해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기다릴 겁니다. 그녀가 가게 일을 마치고 들어오면 뭉친 어깨를 주물러주고 그녀의 향긋한 살 냄새를 맡으며 잠들 겁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제 진짜 인생입니다. 자신을 올가매던 껍데기 같은 관계를 끊어내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찾은 주인공의 모습이 참 통쾌합니다. 결국 사람을 살게 하는 건 차가운 비난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와 칭찬 한마디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네요. 여러분의 곁에도 그런 따뜻한 온기가 머물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함께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늘 행운이 깃들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무료 응원이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다시 봄이 온다면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